한국은 전 세계적인 민폐 국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난한지 제가 그 증거를 가져왔어요. 한평생 고기를 먹어본 적도 없고 풀만 먹을 정도로 최빈국인 나라예요. 저기요. 지금 여기에서 거짓 선전선동을 하시면 더 이상 강의를 진행하실 수 없으세요. 그만 나가주세요. 옥스포드의 핵심 강의라고 할 수 있는 외부 초청 강의 시간. 학생들의 질의응답만 쏟아져야 할 평화로운 시간에 한 중국인 강사가 넋이 나간 표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강의실에 있던 외국인 학생들은 이래서 중국인은 안 된다는 말과 함께 욕설을 내뱉으며 강의실 밖으로 뛰쳐나가고 마는데요. 과연 중국인 강사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포드에서 대학원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모니카라고 합니다. 국제관계학과 학생이었던 저는 졸업 후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약 3년 정도 저희 옥스포드 대학원에서 다양한 국적을 가진 학생들의 행정을 담당하며 커리어를 쌓기로 했고 지금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꽤 숙달된 직원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저는 인생 처음으로 한 중국 강사의 강의를 강제 중단시키고 매우 이례적으로 그녀를 학교 초청 교수에서 내쫓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옥스포드 대학원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외부 초청 교수를 모셔와 자유로운 강의 주제로 토론 대회를 열고는 하는데 사건이 터진 그날은 저희 학교 최초로 중국인 강사가 초청 교수로 왔던 날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학교 행정 서비스 측에서는 다국적 언어가 되는 저에게 직접 초청 강의에 참석해 중국 강사의 지식 수준과 강의의 퀄리티를 점검해 달라고 했고 그렇게 저는 대학원 행정 직원의 신분으로 그 중국 강사의 강의에 참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강의실에 들어가자마자 들려오는 중국 강사의 목소리에 저는 제 귀를 의심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초청 강의에 기대를 하고 자리에 앉아있던 옥스포드 재학생들 또한 학생들끼리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중국 강사를 보면서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인 강사의 강의 내용은 어처구니 없다 못해 굉장히 기괴하기까지 했는데요. 저는 영국에 있는 많은 대학원의 초청 강의에 직접 참석해 한국과 중국의 현실에 대해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의 수준은 그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바로 현재 한국이 왜 세계 최고의 민폐 국가인가입니다. 다들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초청 강의실에 참석하자마자 제 강의가 왜 옥스포드 대학원에 필요한지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 다양한 국적 출신의 학생들이 있지만 한국인 학생들도 분명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부터 이 학교의 운영 지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민폐 국가이면서도 가난하기까지 한 한국인 학생들이 고귀한 귀족 중국인 신분을 가진 제 초청 강의실에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들은 절대적으로 너무 가난해서 검소함을 모르는 민폐 국가 사람들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전 세계적인 위기 순간에 한국은 과연 어떨까요? 한국인들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왔던 탓인지 어떻게 해야 환경오염이 되지 않게 검소하게 살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법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고기 반찬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아는 것처럼 지금 한국은 너무 가난한 나머지 절약하고 사는 방법을 몰라 제일 큰 환경오염 위험을 초래하고 있죠. 물론 한국의 국토 면적이 작고 인원이 적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지금 주위를 둘러보세요. 많은 영국인 학생들이 한국의 가난한 실체와 민폐 국가라는 현실을 모르고 한국인들을 따라하거나 그들의 드라마 문화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국가인 한국인들이 먹는 저렴한 음식에마저 열광하고 있죠.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민폐 국가 한국의 위험성을 더욱 퍼뜨리는 행위입니다. 제가 지금 이 초청 강의 단상에 서기 전에는 아마 많은 교수들이 한국은 이제 전 세계적인 한류 흐름을 만들어내는 분명한 선진국이라고 강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달 월급이 5만 원도 되지 않아 고기 반찬은커녕 아직도 계곡에서 풀을 뜯어먹고 사는 한국의 현실을 절대 말해주지 않았겠죠.
심지어 한국인들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와서 버스와 지하철을 마음대로 타며 매연을 뿜어내고 있고, 유엔이 환경오염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그것마저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가 태어났던 부자나라 중국은 어떨까요? 많은 학생들이 오히려 부유하고 선진국일수록 환경오염을 많이 유발한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의 상황은 한국과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 중국인들은 개개인이 너무나 부유한 나머지 굳이 가난한 한국인들처럼 버스나 지하철을 탈 필요조차 없이 매우 비싼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를 타고 매일 회사로 출근하고 있죠. 요즘은 최신식 로드보드를 타고 출근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SF 영화 속에 나오는 미래지향적인 모습과도 같죠.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국가는 바로 한국이며 우리 모두 이를 공격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와 반대로 저와 같은 중국인들은 경계할 필요조차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지금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중국에 대한 오해가 생긴 것인지 중국인을 씻지 않는다. 중국인들은 뼈저리게 가난하다라는 한국인들의 방해 공작 말을 믿으며 중국인들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진짜 멀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나라는 바로 한국과 한국인들이에요. 그들의 한 달 월급은 10만 원이지만 한국인들은 이러한 돈마저 흥청망청 사용하며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한국인들은 부자 국민인 중국인에게 빌붙기 위해 여권과 신분증마저 위조하며 중국으로 불법 이민을 오고 있습니다. 몰래 바다를 건너서 중국으로 오고 있는 것인데요. 정도로 지금 한국은 가난한 민폐국가예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한국의 실체를 깨달은 학생들이 해야 되는 일은 바로 딱 하나입니다. 지금 주변에 앉아있는 한국인 학생들을 멀리하고 지금 당장 제 강의실에서 그들을 내쫓아주세요. 저들은 한국에서 마땅히 다닐 수 있는 교육시설인 대학원마저 없어 옥스포드에서 빌붙고 있는 기생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한국을 경계하고 중국인들을 가까이 하세요. 그게 바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당신들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중국 강사는 당최 이해할 수 없는 환경오염과 한국의 민폐국가를 엮는 기괴한 강의를 진행했고, 저는 충격적으로 지식 수준이 낮은 그 중국 강사의 모습에 크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더욱 기괴했던 것은 중국 강사의 말끝에는 무조건 한국에 대한 폄하 발언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이며, 심지어 초청 강의실에 있던 한국인 학생들을 모두 쫓아내달라는 황당한 지시마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역시나 중국 강사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강의실에서는 욕설이 섞인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지금 이 강의실에 있는 한국인 학생들에게 사과하라며 중국 강사를 향해 가지고 있던 물병을 던지기도 했어요. 특히나 중국 강사의 중심 주제였던 한국이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라는 주장과 그렇기에 민폐 국가라는 주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지 않은 저조차도 현재 한국이 얼마나 편리하게 살기 좋은 나라이고 그들이 자랑하는 편리한 교통운영 시스템과 의료복지는 정말 부자 중에 부자인 선진국 나라가 아니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정도로 한국의 선진국 수준은 높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팔짱을 끼고 중국 강사를 노려보던 옥스포드 학생회장이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교수가 있던 단상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상에 도착해 무선 마이크를 연결한 그는 중국 강사를 노려보며 이내 충격적인 일침을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학생회장의 말이 시작되자마자 강의실에서는 격한 환호성이 터져 나옴과 동시에 중국 강사는 그저 마이크를 붙잡고 덜덜 떨며 넋이 나간 표정을 보이더군요. 교수님은 도대체 어떤 자격 조건으로 옥스포드 초청 강의에 오게 된 것인가요? 저는 옥스포드 학생회장으로서 지금의 상황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따위 수준 낮은 중국인 강사를 승인해준 옥스포드의 행정 시스템 또한 중국과의 비리 시스템에 엮여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교수님의 모든 발언은 하나하나 반박이 전부 가능한 말들 뿐이지만 제일 먼저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혹시 한국을 북한이라고 오해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북한과 남한은 완벽하게 다른 나라이며 현재 엄청난 한류 열풍과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선진국의 신개념 생활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이 아닌 남한입니다. 남한과 다르게 북한은 굉장히 가난하고 시스템이 없는 나라이기에 중국 강사님의 발언들이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선진국 대한민국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당장 교수 자격을 내려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한국인들은 지하철과 버스를 즐겨 탄다고 하신 것을 보면 분명하게 남한으로 한국을 지정하고 발언들을 이어나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냥 단편적으로 봐도 한국이 중국보다 부유한 국가라는 점입니다. 이건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조차 없이 당장 인터넷에 접속해 1인당 GDP 기록과 평균 임금을 조사하면 바로 나오는 항목이죠. 그런데 어째서 교수님께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가난하고 그렇기에 민폐국가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교수님이 중국 대학원에서 받고 있는 월급은 한국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편의점 월급보다 낮을 것이 분명합니다. 교수님이 중국으로부터 받는 월급은 얼마인가요? 한국에서는 단순한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풀타임으로 근무하더라도 3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편의점 내부에는 시원한 에어컨과 최신식 난방 시스템이 계속해서 가동되고 있고 이처럼 쾌적한 근무 환경은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죠. 특히나 교수님처럼 특정 교수 자격이나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누구나 평범한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 편의점이죠. 그런데 지금 교수님이 중국에서 받고 있는 월급은 한국의 편의점 월급보다 낮다니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어떤 나라가 수준이 떨어지고 막장인 민폐국가일까요? 당연히 한국이 아닌 중국 아닙니까? 심지어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한국인들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와서 절약정신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지금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셨는데 혹시 지금 한국과 중국을 반대로 설명하신 것 맞죠? 2024년 유엔 환경관리단이 최초 보고한 자료로는 도시 매연과 공장, 매연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극단적으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는 국가적 단위의 나라는 바로 중국이며 특히나 중국은 친환경 정책이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재정적 요건마저 갖추고 있지 않아 국가적인 환경오염 대비책이 단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즉 지금의 중국은 가난하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죠. 이와 반대로 한국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한국은 지금 대부분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전기동력으로 교체가 된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의 평균 임금이 너무나 높은 나머지 개인적으로 전기차나 전기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국민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도 바로 한국이죠. 국가와 국민이 부유할수록 친환경 정책이 더 잘 이용되는 법입니다. 어떤가요? 제가 지금 설명한 모든 것들이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발언들과는 전부 반대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것은 그 누가 와도 변하지 않는 팩트입니다. 즉, 지금 교수님께서는 1시간이 넘는 초청강의 발표 시간 동안 그저 한 곡을 깎아내리고 한국인들이 가난하다는 거짓 주장을 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통계 결과까지 들먹이며 저희에게 한국인 학생들을 멀리하라고 주장하셨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그렇다면 제가 반대로 지금부터 중국의 처참한 현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전 발표에서 교수님께서는 중국인들의 절약정신과 검수정신이 너무나 특출나다고 하셨는데 이건 그저 중국인들이 가난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단순히 중국의 길거리 상황만 살펴보더라도 한국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나 식당, 심지어는 길거리 카페조차 보기가 힘들고 이러한 부족한 인프라 시설은 자연스럽게 중국인들의 야외활동 자체를 줄여버리고 있죠. 심지어 지금 한국의 한강공원에서는 무료로 와이파이 인터넷을 사용하며 휴대폰으로 배달음식까지 시켜서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중국에서는 이미 모든 공원이 근처 거주 중국인들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폐쇄를 해야 되는 지경인데 한국은 오히려 배달음식을 시켜 먹으면서도 높은 시민의식 때문에 공원 자체가 계속해서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죠. 이미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누가 민폐국가의 국민이고 선진국 국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즉 교수님이 주장하신 가난하기에 절약정신을 모른다는 주장은 한국이 아닌 중국에게 통용되는 주장이겠네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해야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곳에 있는 중국인 학생들을 교수님의 주장에 따라 전부 내쫓는 것이죠. 교수님의 주장에 따르면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이 민폐국민이니 당연히 그건 중국인들로 해석이 되어야겠죠.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한국인들을 향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저희와 한국인 학생들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곳 강의실을 나가주세요. 저보다 월급이 어차피 낮은 교수라면 저희가 들을 가치조차 없는 수준입니다. 옥스포드 학생회장은 앞서 진행되었던 교수의 발언들이 전부 허무한 선동 발언에 불과했다며 한국이 가난하지 않은 이유와 더불어 이와 반대로 중국이 왜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는지 확실하게 설명을 해나갔고, 그래서 그런지 학생회장의 발언이 끝나갈수록 교수님의 표정은 좋지 않아 보였는데요. 이미 강의실에 있던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국 강사를 향해 월급이 너무 작아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것 아니냐며 조롱하는 일침을 가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이러한 장면은 중국 강사의 안쓰러움을 넘어서서 하나의 통쾌한 장면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중국인 강사는 학생회장의 발언이 시작된 순간부터 접건 전부 거짓말이라며 계속해서 손을 내저으며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을 향해 들을 필요가 없다는 다급한 몸짓을 보였으나 이는 궁지에 몰린 매우 급한 사람의 행동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방금까지만 해도 고개를 숙이고 있던 교수가 어딘가를 보며 손짓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이내 한 학생이 자리에서 직접 일어나 다시금 이상한 의견을 주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자신이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라며 저 중국인 강사의 말이 전부 사실인데 왜 한국인도 아닌 사람들이 한국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냐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해나갔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진짜 한국인입니다. 지금 다들 이상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럼 저 중국 강사님의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제가 아무리 한국인이라고는 하지만 부유한 중국인들은 애초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중국의 속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인 저조차도 확실히 알고 있는 검증된 문화이죠. 결과적으로 중국인 강사님의 한국을 설명한 주장은 대부분 진실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2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오고 지금은 유학을 와 있지만 지금의 한국은 너무 가난한 것도 모자라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 많은 취업준비생이 공항에서 중국인을 향해 노숙자 기부를 요청하고 있어요. 제 말이 믿기 어렵다면 직접 한국의 공항으로 가보세요. 공항은 그 나라의 얼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공항에는 무선으로 돌아다니며 여행객을 도와주는 최첨단 로봇이 있지만 한국의 공항에서는 젊은 한국인 노숙자들이 오직 돈이 많아 보이는 중국인들을 노리며 허무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 또한 그러한 한국의 미래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못해 지금 영국으로 와 있는 상태이고 이어서 곧바로 중국으로 2차 유학을 떠날 생각입니다. 한국인인 제가 직접 신뢰하는 중국 강사님의 발언이니 모두들 이제 저와 교수님의 말을 믿을 수 있겠죠. 특히나 지금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계신 것은 최근 들어 이상한 거짓 선동으로 영향력이 상승하고 있는 한국과 한국인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많은 외국인 학생들 또한 최근 한국을 향해 너무 경계심이 없는 것 아닌가요? 옥스포드 학교 이곳저곳에는 한국어 배움 동아리에 참석하라는 홍보 포스터가 붙어 있지만 중국어 동아리는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인 저조차 한글이 얼마나 복잡하고 의미 없는 언어 방식인지 알고 있는데 왜 외국인들은 이렇게나 한국을 신뢰하고 있죠? 특히나 한국인들은 거의 90%의 사람들이 월급도 너무 낮고 가난해서 절약을 하는 방법조차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국인이 확실하니 제 말을 좀 믿어주세요. 지금 우리는 한국이 아닌 중국을 숭배하고 존중해야 된다니까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도저히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라면 중국 강사의 말에 신뢰를 얹어줄 이유가 없었고 저는 바로 그 순간 그녀를 향해 한국의 어느 도시에서 태어났는지 질문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던 아시아 학생은 뭔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더니 눈앞의 교수를 향해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이더군요. 저는 바로 그 순간 그 학생이 한국인으로 위장한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곧바로 학생회장에게 마이크를 전달받아
지금의 기괴한 사태에 반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가 마이크를 잡고 저 학생은 한국인으로 위장한 중국인이라는 팩트 폭격을 날리자마자 중국 강사는 황급히 강의를 종료하려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자, 다들 보세요. 저게 바로 추악한 중국인들의 모습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한국어 강의 신청률이 늘어나니 이렇게 중국인들의 선동 영향력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오늘의 강의 주제가 대체 뭔지도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의 중국인들은 성장하고 있는 한국을 엄청나게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렇게 한국인으로 위장하며 굳이 한국을 깎아내리는 파렴치한 짓은 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심지어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은 한국과 중국을 반대로 이해하면 진실이 된다는 것 또한 굉장히 웃긴 상황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한국과 중국을 연달아 경험한 학생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들 스스로 부유하다고 주장하는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개인 파산과 실업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인 강사님과 한국인으로 위장한 중국 학생은 한국을 깎아내리는 대신 중국을 올려치기해서 중국으로의 인구 유입을 늘리려는 계획을 했겠지만 이제 그런 작전은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은 중국의 선동작전을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이미 그러한 신경을 쓰지 않아도 한국의 평균 임금 300만 원과 1인당 GDP가 중국의 6배라는 사실은 절대 바뀌지 않는 사실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국은 선진국, 중국은 가난 국가라는 진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희 옥스포드 학교만 하더라도 최근 24년에 한국으로 개인 유학을 시도한 학생들은 870명에 달했고 이는 중국으로 유학을 시도한 31명의 학생과는 엄청나게 대비되는 수치입니다. 아까 중국인 강사님께서는 한국이 가난해서 근검절약 정신이 없다고 했는데 혹시 한국의 IMF 성공 사례를 전혀 모르시나요? 전 세계적으로 절약 정신을 대국민적으로 처음 보여준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들은 국가가 어려운 사태에 직면하자 기꺼이 자신들의 귀중품을 꺼냈고 그것은 한국을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또 다른 계기가 되어 주었죠. 즉, 지금의 한국은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절약정신과 시민의식이 갖추어진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이러한 배경 지식도 없이 그따위 거짓 발언을 주장하신 것일까요? 그렇다면 저는 바로 지금 휴대폰을 열고 이 모든 사태를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인들이 얼마나 추악한 사람들인지 생중계로 보여줘도 전혀 모자람이 없으니까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느려 터진 거야? 한국에 가더니 너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졌어? 그럴 거면 한국에 다시 가버려. 한국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던 딸이 일본으로 돌아왔는데요. 30살이 넘은 딸과 엄마가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본 딸이 한국에 가서 급해지고 이상하게 되었다면서 엄마는 하루빨리 딸이 그냥 한국으로 가길 바라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가족이 화해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인 와사나라고 합니다. 도쿄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시차 적응과 문화 충격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 서울에서 3년 동안 근무한 후 돌아온 고향인 도쿄는 더 이상 맞지 않는 셔츠처럼 낯설게 느껴졌어요. 메인 터미널에 들어서자 일본어 간판과 간간이 들려오는 대화가 제 정신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제가 정말 집에 온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안개가 자욱한 멍한 상태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수암을 찾는 곳으로 내려가면서 저는 제가 돌아온 것이 실수였던 걸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공항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서울의 활기찬 분위기가 그리워졌어요. 이 한산하고 졸린 터미널은 제가 익숙했던 김포공항의 북적거리는 곳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게이트 밖으로 나왔을 때 와사나 여기야 라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부모님이 기쁨에 환한 얼굴로 열심히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지만 이미 긴 비행에 지쳐서 흥분이 가라앉은 상태였죠.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를 따뜻하고
꼭 껴안아 주셨어요. 집에 온 걸 환영해 우리 딸 너무 보고 싶었어. 어머니는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웃으셨어요.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드디어 우리 딸이 돌아왔다. 우리 딸이 돌아왔다를 계속 반복하셨죠. 피곤한 몸이었지만 3년 만에 친숙한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희는 차로 이동하며 비행에 대해 수다를 떨었어요. 아버지는 터미널에서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길이 너무 멀다고 투덜거리며 카트에 짐을 싣는 것을 도와주셨죠. 저는 게이트에서 출구까지 20분 가까이 힘차게 걸어야 하는 김포에 비하면 5분의 공항 산책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아버지를 진정시켰지만 아버지는 김포공항과 같은 공항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혀를 내두를 뿐이셨죠. 공항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차들은 꽉 막혀 있었고 아버지는 이 교통체증으로 인한 형편없는 도시계획에 대해 내내 불평하고 계셨어요. 저는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서울에서 항상 당연하게 여겼던 빠른 속도의 급행열차와 질서정연한 고속도로를 회상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 덕분에 교통체증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 도쿄에서는 교통체증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40분 동안 기어간 끝에 드디어 저희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각종 해산물과 회, 그리고 초밥까지 진정한 일본식 만찬을 준비해 주셨어요. 신선하고 밍밍한 맛은 익숙해서 위안이 되었지만 채소살 살코기 위주의 건강하고 가벼운 한국 음식에 길들여진 저에게는 맛없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본 음식은 한국 음식과는 달리 아주 건강하게 해줄 거야. 어머니가 다정하게 말하며 제 접시에 음식을 가득 쌓아주었어요. 저는 벌써부터 한국식 바비큐와 매콤한 김치찌개찌개의 밝고 강렬한 맛이 그리웠지만 공손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첫날은 제 재적응 기간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한국에서 익숙해져 있던 높은 기준에 비해 느린 속도와 일관성이 없는 일본의 모습에 끊임없이 좌절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우편 서비스 식료품 쇼핑줄 간단한 업무에 대한 절차 등 모든 것이 더 오래 걸렸죠. 고객 서비스는 말할 것도 없고 질문이나 문제가 생기면 절반의 경우 직원들이 저를 도와주려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한국의 기본적인 서비스 우수성을 경험한 후 돌아와서 겪고 있는 일본의 무성의한 태도는 저를 짜증나게 만들기 일쑤였죠. 부모님은 저의 이러한 성격 변화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셨어요. 너 한국에서 무슨 일 있었니?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갑자기 논쟁적으로 변한 제 성격을 걱정하며 물으셨어요. 좀 많이 변한 것 같아. 저는 3년 동안 한국의 활기찬 삶의 속도를 경험한 후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는 일본의 생활이 지금 제게는 어색하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진다고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다른 나라가 일본과 그렇게 크게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참고 생활해보렴. 어머니가 부드럽게 조언해 주셨어요. 여긴 내 고향이고 내가 자라온 합리적이고 안전한 곳이잖니 모든 것들이 즉각적으로 돌아올 수는 없단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셨어요. 하지만 제게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고속열차 전자결제 시스템과 같은 초현대적 편의시설을 갖춘 더 합리적인 곳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현금만 받고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장의 종이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상점에서 구식 기술을 사용하는 비즈니스들을 일상적으로 마주쳤기 때문이죠. 서울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간소화된 효율성에 비하면 모든 것이 번거롭고 구식으로 느껴졌어요. 일본의 관료주의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자 부모님은 모든 게 사생활 보호와 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답변만 하셨어요. 제가 일본에서는 도서관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신분증만 4가지가 필요하다고 불만을 토로하자 어머니는 한국은 내가 묘사하는 것만 봐도 상당히 대충 하는 곳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한국은 인프라와 기술 측면에서 몇 년은 더 앞서 있었어요. 저는 일본의 고풍스러운 구식 방식은 빨리 현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본을 떠나본 적이 없는 부모님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한국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알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일본을 떠나 먼 곳으로 여행하는 것을 꺼리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물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죠. 저희는 이제는 두 개의 문화의 차이로 멀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끔은 부모님의 무지가 저를 정말 짜증나게 하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한국 제조업은 다 구식이야 라는 식의 막말을 하셨죠. 제가 반박하며 한국이 전자제품 자동차 선박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하면 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비웃으셨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말으렴. 어머니는 또한 제가 한국에서 무례한 의사소통 습관과 행동을 배웠을 거라고 걱정하는 등 알 수 없는 고정관념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저는 오히려 한국인들이 환대와 공동체적 가치의 모범을 통해 저에게 더 인내심과 친절, 배려를 알려주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한국이 사회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어떤 면에서도 우월하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만 하셨죠. 정신 차려는 부모님 두 분의 공통된 말씀이었어요. 넌 일본인이야. 정신 차려.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제 경험조차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려는 부모님의 태도에 때때로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현실의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들의 현실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사랑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나라와 문화에 대해 그토록 굳게 닫힌 그들의 마음을 보는 것은 답답하면서도 슬펐습니다. 하지만 저는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부모님도 결국 일본에서 이렇게 나른한 삶의 속도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마 그들에게 한국의 고도로 에너지 넘치는 사회는 화성만큼이나 낯설게 느껴졌을 거예요.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부모님께 이해를 강요할 수 없었죠. 그래도 부모님이 제 관점을 무조건 거부하지 않고 최소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둘 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일화만으로는 온전히 전달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했으니까요. 저는 제게 큰 영향을 끼친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문화적 격차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제 부모님은 평생 일본을 거의 떠나지 않으셨어요. 언젠가 저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까요? 이해의 틈이 저희를 갈라놓았고 저는 그 틈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두 세계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죠. 저의 변화된 세계관과 부모님의 완강한 저항 사이에 긴장은 어느 날 밤 저녁 식사에서 최고조에 달하고 말았어요. 저희는 도쿄 시내의 멋진 레스토랑에 있었는데 부모님은 이곳을 자랑하고 싶어 하셨죠. 화려한 인테리어와 하얀 식탁보 정장 차림의 웨이터들이 어렸을 때 이곳을 고급 레스토랑의 정점으로 여기며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매끄럽고 품격 있는 서비스를 경험한 지금 이곳의 단점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웨이터는 다른 테이블과의 대화를 잠시 멈추게 만들었고 주문을 느리게 받고 있었어요. 또 접시를 아무렇게나 꺼냈으며 와인잔에는 물자국이 남아있기도 했죠. 웨이터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단체 서빙을 하고 요청하기도 전에 음료를 리필하기 위해 끊임없이 근처를 맴돌던 한식의 빠른 서비스가 그리웠습니다. 웨이터가 빵을 가져다주는 것을 깜빡하고 가버렸을 때 저는 결국 한국에서는 절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 웨이터들은 훨씬 더 세심하거든요. 라고 말했죠. 아버지는 제 비판에 눈살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어요. 딸아, 다들 열심히 잘하고 있잖니. 식사를 즐기기 위해 눈치를 볼 필요는 없잖아. 그만하렴. 저는 옆 테이블 몇 개를 흘끗 쳐다보았는데 직원들이 노인들에게 훈계하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직업적 자부심을 갖는 것이지요. 제가 반박했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고요. 어머니가 저를 진정시키기 위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서비스의 대가가 뭐니 얘야.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이잖니. 여기서는 그런 한국의 쇼맨십보다 품질에 중점을 두는 거야. 저는 한숨을 쉬며 제가 해외에서 경험한 우수성을 전달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어요. 가짜 쇼맨십이 아니라 매 순간을 향상시키기 위한 진정한 노력인 거예요. 나쁜 서비스는 눈에 띄고 좋은 서비스는 고객을 기쁘게 하잖아요. 기본적인 기준이 너무 높아서 한국인은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뿐이죠.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일본에서는 한국과는 다르게 인생의 소박한 즐거움을 즐기기 위해서 굳이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단다. 저는 좌절감에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제가 돌아온 후에도 이런 대화를 여러 번 나눴지만 저희의 사이는 더 벌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부모님에게 일본의 결점은 눈에 띄지 않았고 일본의 강점은 비판할 수 없는 자부심의 원천이었어요. 반면에 부모님은 한국에 대한 저희 칭찬을 젊은 날의 과장으로 받아들였고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그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국의 에너지와 정신을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문화가 왜 저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는지 이해하려면 북적이는 거리 매운 향기, 네온사인에 직접 빠져봐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한국을 함께 방문해보는 건 어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저와 함께 한국에서 2주를 보내봐요. 제가 좋아하는 장소를 부모님에게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은 일상과 익숙한 곳을 벗어나자는 제안에 놀라 눈을 깜빡이셨어요. 불편한 침묵이 공중에 맴돌았죠. 숨을 참으며 부모님이 믿음의 도약을 받아들이기를 바랐습니다.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후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그렇게 의미가 있다면 한번 가보자꾸나. 아버지 옆에서 어머니는 걱정스럽지만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결국 동의하셨어요. 저는 안도감을 느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장 특별한 경험을 할 준비를 하세요. 제가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제 눈으로 본 서울을 빨리 보여드리고 싶네요. 사실 부모님은 저를 놀려주기 위해 방문을 결정한 것이었지만 부모님이 자신들의 익숙한 곳을 벗어날 만큼 저희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에 저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어쩌면 이번 여행이 저희 사이에 더 많은 수용성을 키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부모님이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1월 말에 저희는 2주 동안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꼭 가봐야 할 곳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창덕궁과 북촌, 한옥마을 같은 문화유적지부터 시작해 한국의 유구한 역사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로 했죠. 그런 다음 네온사인이 가득한 홍대 최첨단 코엑스몰, 미래지향적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등 현대적인 핫플레이스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음식은 처음에 저를 압도했던 강렬한 맛으로 서서히 노출시킬 계획이었어요. 매운맛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바비큐 레스토랑 양념갈비 입안에 불을 붙이는 고추장 양념의 뜨거운 떡볶이, 떡을 파는 포장마차 등 순서대로 찾아가기로 했죠. 부모님과 떠날 날이 가까워질수록 제 기대감은 커져만 갔어요. 하지만 걱정도 함께 커져갔죠. 혹시나 싫어하면, 어쩌나 아니면, 너무 좋아해서 떠나기 싫으면. 어쩌지 전통주의자인 부모님이 낯선 여행을 떠나는 상황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 모두 가능해 보였어요. 물론 추측할 필요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가장 매력적인 경험을 계획하고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서울이 그분들에게도 마법의 힘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저는 부모님이 한국뿐 아니라 저와 저의 변화된 세계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리석게도 이상주의적인 생각이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 여행이 저희 가족이 해외 생활로 인한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 적어도 그것이 저의 진심 어린 희망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떠나기 전날 저는 지하철 카드 최대한 큰 여행 가방 번역된 관광 가이드, 그리고 배탈에 대비한 생수와 소화제 등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에 적응하는데 필수적인 도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저는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푹 잠들었어요. 내일이면 드디어 두 세계가 충돌하게 될 테니까요. 드디어 중요한 날이 왔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프랑크푸르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김포국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기대감에 설레었어요. 오늘 밤이면 부모님이 처음으로 한국을 맛보실 수 있겠구나. 마침내 저희는 지친 듯 하면서도 설레는 표정인 부모님과 함께 비행기를 나섰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두 분을 꼭 껴안으며 외쳤어요. 여기 오니 기분이 정말 이상하네. 어머니는 공항에 반짝이는 건축물을 둘러보며 감탄하셨어요. 마치 미래로 온 것 같구나. 부모님에게는 이 거대한 공항을 탐색하는 것조차 모험이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무빙워크 한글이 적힌 거대한 전광판 면세점이 즐비함,
번쩍이는 터미널은 부모님의 감각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지요. 다행히 아버지는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를 빌려오셔서 구글 번역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여행 내내 간판과 메뉴를 알아낼 수 있으셨죠. 입국 심사대에서 저는 여권, 사진 페이지와 일치하는 입국 카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담당자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고 곧 저희는 서울역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기 위해 여행 가방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죠. 도심으로 가는 동안 어머니는 세상의 날을 연신 반복하며 역마다 우뚝 솟은 아파트 단지를 가리키셨어요. 아버지는 한국이 이렇게 현대적이고 넓게 보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결국 인정하셨죠. 이건 아직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울을 가까이서 볼 때까지 기다려보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역에 가까워지자 끝없이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는 위풍당당한 남산타워와 함께 반짝이는 대도시가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일본 마을의 고요함을 뒤로하고 역에서 나오자 명동 상가에 번화한 인파와 깜빡이는 네온 사인이 부모님을 압도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화장품 가게와 길거리, 포장마차 그리고 향신료와 지글거리는 고기 냄새가 가득한 길거리를 헤쳐나갔어요. 세상에 사람이 엄청 많구나. 어머니가 긴장한 듯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가 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호텔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드디어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수준 높은 서비스와 탁 트인 도시 전망으로 유명한 롯데호텔의 방을 예약했어요. 정중한 직원들은 체크인을 하는 부모님에게 능숙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며 부모님의 감탄을 받아냈죠. 멋진 곳이구나. 아버지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반짝이는 로비 샹들리에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부모님이 처음부터 한국의 최고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 기뻤어요. 방으로 올라가니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통유리창으로 고층 빌딩과 반짝이는 네온 사인이 완벽하게 펼쳐졌습니다. 서울이 눈앞에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고즈넉한 일본 마을과는 너무나 다른 현대적인 풍경이 부모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정말 멋진 경치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우리한테 구경시켜주는 방법을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저희는 길 건너편에 있는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으러 로비로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와 식당에 도착해서 시킨 비빔밥은 부모님에게 무해해 보였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한입 드시더니 기침을 하고 숨을 헐떡이셨죠. 세상에 고추장이 너무 매워 어머니가 쓱쓱거렸어요. 아버지도 씹으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죠. 한국의 매운맛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경고를 하는 것을 깜빡하고 수줍은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는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사서 입안을 식힐 수 있도록 했죠.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부모님께 얼큰한 김치찌개부터 지글지글한 삼겹살, 바비큐까지 한국의 강렬한 맛을 더 많이 소개해드렸어요. 매 끼니마다 일본의 익숙한 간장 소스를 넘어선 색다른 맛들이었죠. 처음에는 당황하셨던 부모님은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의 복합적인 맛에 서서히 적응하셨어요. 여행이 끝날 무렵 아버지는 움찔할 틈도 없이 김치를 밥 위에 떠서 올려 드셨어요. 부모님의 입맛이 세계화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나라 자체도 매번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렸어요. 어머니는 항상 K-팝을 천박하고 부자연스럽다고 무시했었죠. 하지만 홍대에서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추는 젊은이들을 보며 모두들 너무 자유롭고 행복해 보이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이곳의 대중문화가 단순히 제조된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진정한 문화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았죠. 아버지는 완전히 낯선 언어에 둘러싸여 고립감과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으로 편리한 앱을 사용하면서 아버지는 잘 지내셨어요. 또한 아버지는 비행 청소년들이 난동을 부릴 것이라고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한국의 치안에 놀랐다고 하셨어요. 실제로는 가장 시끄러운 유흥가에서도 건전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가장 놀랐던 것은 한국 사회의 저변에 깔린 친절과 배려였어요. 아버지는 추위에 떨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한 가게 주인이 손난로를 선물하자 감동을 받으셨어요. 어머니는 붐비는 줄 속에서도 한국인의 친절과 인내심에 놀라셨죠. 고향에서는 일본의 무뚝뚝함과 질서를 기준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한국의 공동체적 가치는 다른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여행이 끝날 무렵 부모님은 한국인의 생활 방식에 적응이 되셨어요.
저는 그들의 열정에 가끔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일본의 느린 시스템에 혀를 차셨고, 어머니는 일본 음식의 밋밋한 맛을 비판하게 되셨죠. 여행 전에는 제 의견을 무시하시던 부모님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녁 저희는 처음 가본 비빔밥집으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러 갔어요. 이제 부모님도 한식의 다양한 맛을 경험하시면서 이 단순해 보이는 음식의 미묘한 복합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셨죠. 맛과 식감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비빔밥을 맛보면서 저는 외국에서 살기 전에는 공유하지 못했던 유대감과 이해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더 이상 고립된 시간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나눈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저희 모두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고맙구나.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한국을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알겠구나. 정말 대단한 나라야. 아버지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전에 그렇게 회의적이었던 우리를 용서하렴. 아버지가 말했어요. 이 낯선 나라에서 널 잃을까봐 걱정했단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다시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절 절대 잃을 수 없어요. 저는 항상 아버지의 딸이고 더 많은 문화와 지혜를 공유할 수 있는 아이인걸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저는 저희 중 누구도 다시는 세상을 똑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익숙한 것 너머로 모험을 떠나면서 저희 사이의 유대는 끊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문화를 넘나드는 이 여행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차 좀 불러주세요. 제발요, 제발. 한국의 한 호텔에서 한 영국인 남성이 배를 부여잡고 호텔의 직원에게 간신히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식은 땀이 미친 듯이 나고 있는데요. 잠시 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남성을 보고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남성은 빠르게 병원으로 옮겨지는데요. 이 남성은 한국의 병원에서 나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영국의 로버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보호단체에서 일하는 로버트입니다. 저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바다와 바다에 사는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코스타리카에서 거대한 바다거북을 보기 위해 다이빙을 하고 캘리포니아 바다의 다시마 숲에서 물개가 노는 모습을 보았으며 호주의 유명한 동굴을 탐험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많은 곳을 다녀보았지만 아직 제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곳은 아시아였죠. 그래서 저는 큰 해양생물학 컨퍼런스에서 한국에서 새로운 해양보호 프로젝트에 대한 강연이 있을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꼭 참석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강연이 시작하기 30분 일찍 도착해서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강연자는 한국 남해안 제주도 출신의 정수혜 박사라는 과학자였어요. 정수혜 박사는 한국 바다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생물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강연을 시작했어요. 그는 2,000개가 넘는 섬은 암초부터 해초밥 갯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양 서식지를 의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영양분이 유입되도록 도와주는 한반도 주변을 소용돌이치는 주요 해류가 표시된 지도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일본과 한국 사이의 바다는 차가운 북쪽 바다와 따뜻한 남쪽 바다가 섞이는 곳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혼합바다는 만여 종의 생물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죠. 다음으로 그는 제주도 앞바다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산호 복원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시아와 바다라고 하면 항상 일본과 중국을 먼저 떠올렸기 때문에 꽤 놀랐어요. 하지만 정수혜 박사가 보여준 숫자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손상된 산호초의 재성장을 위해 13,000개 이상의 산호 조각을 이식했어요. 산호는 석회암 골격을 만드는 작은 동물로 산호 조각들이 모여 산호초를 형성했습니다. 새로운 해양보호구역을 조성한 이후 지난 2년 동안 어류 개체 수가 23% 증가했습니다. 이는 해양 생태계가 더 건강해졌다는 좋은 신호이죠. 그들은 위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조류 번성이나 육지로부터의 오염 유출 등을 모니터링하며 이를 통해 수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어요. 정수혜 박사가 이야기를 더 많이 할수록 저는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정말 획기적인 일이라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저는 한국의 해양생물과 보존에 대해 제가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이 해양환경 보호에 앞장서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좀 더 진지하게 정수혜 박사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산물 소비율을 자랑하는 나라 중 하나라고 설명했어요. 좁은 국토에 5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는 것은 해양 자원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의미했죠. 이는 수세기 동안 어패류 개체수에 많은 압박을 주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바다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강연 발표의 마지막 부분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박사는 제한된 보호 서식지 통로와 번식지 지도를 보여주었죠. 그는 로봇 잠수함 드론 수중 카메라를 이용한 첨단 모니터링 프로그램 계획을 공유했어요. 또 지역 어민과 커뮤니티를 친환경 노력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최첨단 과학과 지역사회의 지원의 결합은 정말 인상적인 계획이었어요. 강연이 끝나고 저는 아시아의 해양 보호에 대한 저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곳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강연이 끝나고 질문에 답하고 나서 바로 정수혜 박사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저희는 산호복원 프로젝트와 어획량 제한 및 어구, 개조와 같은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지역 어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제가 박사님께 가장 걱정되는 위협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그는 기후변화와 해양 산성화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공교육과 정책의 변화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저는 제주도를 직접 방문해 그들이 하는 일을 가까이서 보고 자원봉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꺼냈습니다. 정수혜 박사는 이 아이디어가 마음에 든다며 다음 시즌에 방문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는 심지어 자신의 대학원생들에게 제가 호주와 카리브해에서 겪었던 산호 보호에 대한 경험에 대해 강연을 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며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사실 이건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항상 혼자 여행하고 길을 찾는데 당황하지 않는 독립적인 성격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언어 문화 관습, 지리 역사, 심지어 해양 생태계까지 완전히 다른데 제가 아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수혜 박사님 말고는 아는 사람도 없고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새로운 것들을 탐색하는 것은 분명 저희 평소 자신감과 적응력에 도전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저는 밖으로 나섰습니다. 이번 일은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것에 대한 긴장감과 기대감을 제가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졌는지 기억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 대학원에 처음 입학했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첫 과학 다이빙 자격증 코스를 수강했을 때였을까요? 초보자로서 무언가에 대해 흡수하고 알아내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스릴은 사실상 정말 대단한 선물이죠. 그리고 한국에는 제가 아직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해양 보존에 대해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 아내 과학자는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 모험가는 익숙한 곳을 완전히 벗어난 곳으로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정수혜 박사님께 이메일을 보내 제주도 방문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대규모 산후 이식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제가 방문할 계획을 세웠어요. 아직 항공편과 숙소를 알아보고 예산을 책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공부도 꼭 시작해야 하도착할 때까지 기본적인 회화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 또 다른 모험을 떠납니다. 모두 행운을 빌어주세요. 런던에서 서울까지 비행시간이 10시간이 넘었어요. 저는 그 시간을 이용해 한국어 표현과 관습을 조금이라도 더 복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악수 대신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한국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읽었는데 아무래도 지구 반대편에서 온 저에게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하하, 다행히도 여행 전 급하게 짐을 싸고 막바지 업무를 처리하느라 피곤해서 잠에 조금 들기는 했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피로가 풀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진짜 모험은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세관 통과와 출입국 심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보안구역 밖으로 나왔을 때는 조금 압도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해외로 가기 위해 서두르고 있었어요. 디지털 표지판에는 한글로 된 교통편이 번쩍거리고 있었죠. 그리고 터미널에 있는 음식점과 소매점 간판은 하나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와 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기 시작했죠. 가까스로 저는 서울로 가는 지하철 시스템을 알아냈어요. 하지만 역을 지나가면서 어떤 이름도 이해가 되지 않았죠. 노선도를 계속 보면서 저는 정거장을 세워보았습니다. 다행히 마침내 역에 도착했고 저는 거대한 여행 가방을 들고 힘겹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몇 분 동안 더듬더듬 찾아 헤매다 저는 호텔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한글뿐만 아니라 영문으로 된 큰 간판이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던 끝에 호텔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체크인을 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샤워를 하며 오랜 여행의 피곤함을 씻어냈어요. 편안한 침대에 쓰러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그 전에 식사를 해야 했어요. 긴장과 피곤함으로 거의 먹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저녁을 먹으러 나가면서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프론트 데스크 직원이 작은 지도를 주었는데 그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관광 안내소와 대형 백화점 같은 장소 몇 군데를 골랐어요. 왠지 모르게 벌써 프로가 된 기분이 들었답니다. 호텔 근처 거리를 돌아다니며 창문 너머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과 지글지글 고기를 굽는 작은 식당을 구경했어요. 모든 음식의 모양과 냄새가 정말 멋져 보였죠. 하지만 메뉴를 해독하고 제가 원하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에 포기했어요. 저는 지금 매우 지쳐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결국 저는 창문에 비빔밥과 불고기 같은 메뉴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식당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주인과 종업원이 빠른 한국말로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아무 그림이나 가리키며 주문이 잘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도 제가 받은 요리는 익숙한 야채와 고기가 밥과 함께 나와서 젓가락질이 서툴러도 먹을 수 있었어요. 확실히 맛있었지만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주문 내내 메뉴판을 읽고 웨이터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깨달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는 편의점에 들러 물과 간식을 사서 먹었어요. 어린 시절 여행길에 들렀던 휴게소가 생각나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진열대에는 알 수 없는 맛의 이상한 사탕과 탄산음료가 가득했어요. 저는 무작위로 몇 가지를 골랐어요. 제가 좋아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일단 고르고 보는 거죠. 다 맛있어 보였는걸요. 하하 숙소에 도착해 침대에 쓰러지니 피로가 완전히 풀린 기분이 들었어요. 시차 때문에 몸이 오후 9시라고 생각했는데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었어요. 제 몸속 시계는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였죠. 멍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주변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느꼈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 대학 신입생이 되어 처음으로 집을 떠났을 때였을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 몸에는 시차 적응과 문화 충격이 겹쳐 다가온 것 같아요. 몇 시간의 긴 숙면의 시간 이후에 저는 조금 나아진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났어요. 저는 방에 있는 작은 주방에서 아침 식사로 계란을 스크램블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며칠 동안 시차를 극복하고 제주도로 향하기 전에 방향을 잡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첫 번째 단계는 지도에서 발견한 관광 안내소를 찾는 것이었어요. 다행히도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었죠. 친절한 안내원 아주머니는 영국인 관광객을 안내해주는 것을 매우 반겨주는 분이셨어요. 그녀는 경복궁과 전통 가옥이 있는 북촌 한옥마을과 같은 주요 명소를 가리키며 서울 지도를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오후에 제가 도보 투어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셨죠. 가이드 투어는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도시를 흡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투어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가이드는 왕궁 사찰 성문시장에 대한 역사적인 세부 사항을 재미있게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한국 문화와 전통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죠. 물론 한국어라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웠지만 다행히 가이드는 매우 인내심이 많았어요. 다른 관광객들은 캐나다, 프랑스, 브라질 등지에서 다양하게 온 사람들이었어요. 덕분에 그들의 눈으로 서울을 보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투어가 끝나고 저는 지하철을 한 번 더 타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의 방향을 한 번만 틀렸어요. 세상에나 저의 빠른 적응력에 스스로 뿌듯함을 좀 느꼈어요. 하하, 저는 호텔 근처에서 테이크아웃 프라이드 치킨과 맥주를 사서 먹었어요. 와우, 치킨은 놀라울 정도로 바삭하고 맛있었어요. 물론 제가 엄청나게 배고픈 상태이기도 했지만 이 음식은 정말 완벽한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었다는 것은 영국에서 온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며칠도 비슷한 일상을 보냈어요.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며 산책을 하고 남대문 시장의 노점상을 둘러보고 호텔 근처의 레스토랑을 찾아다니기도 했죠. 또한 국립박물관에서 한국의 역사와 해양생물에 관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점차 서울에 익숙해지면서 저는 지하철 표지판을 해독하고 간단한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을 배워나갔습니다. 한국어로 인사하고 감사 인사를 건네는 모든 과정들이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죠. 마침내 시차 적응이 끝났을 때는 정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어리둥절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관광객이 아니라 드디어 호기심 많고 관찰력이 뛰어난 평소 제 모습이 된 것 같았어요. 물론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건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만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하지만 처음 며칠 동안의 지친 기운을 뒤로하고 홀로 제 기능을 빠르게 회복한 것만으로도 축하할 만한 성과이지 않나요?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경험은 제주도를 위한 훌륭한 준비 과정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풍경과 문화 언어를 접하게 될 테니까요. 적어도 지금은 제 초보자의 마음이 다시 열정으로 불타게 되었어요. 물론 실수도 하고 헤매는 일도 셀 수 없이 많겠지만 반면에 놀라운 모험이 될 것이라는 것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내면의 탐험가가 다시 일어나 이제는 재충전하고 뛰어들 준비가 되었어요. 서울에서의 한 주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어느새 저는 다시 짐을 싸서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였죠. 제가 비행기 안에서 꽤나 불안했던 건 솔직히 인정할게요. 사실 잘못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계속 생각했거든요. 짐을 잃어버려서 장비 없이 다이빙을 못하면 어떡하지? 정수의 박사팀과 의사소통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한국식 매너를 몰라서 실수로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주면 어쩌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 해안선의 풍경이 보이자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해안선을 따라 작은 마을들이 자리 잡고 있는 제주는 정말 푸르고 싱그러워 보였어요. 수정처럼 푸른 바다 수면 바로 아래에는 수마일에 달하는 산호초들이 보였습니다. 숨이 맞을 뻔했어요. 확실히 제주를 한국의 하와이라고 부르는 게 당연하네요. 제주에 도착하자 고윤정이라는 팀원이 어서 오세요. 로버트라고 적힌 커다란 팻말을 들고 저를 맞춰주었어요. 그녀는 성산마을 근처에 있는 제가 묵을 연구시설로 가는 택시를 잡아주었죠. 연구소는 해변가에 있는 작은 건물 캠퍼스에 있었어요. 도착했을 때 정수의 박사와 몇몇 대학원생들이 식당에서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따뜻한 환영을 받은 후 그들은 트윈 침대와 책상, 복도 끝에 있는 공용 화장실이 있는 소박한 방으로 저를 안내해 주었어요. 호화로운 리조트 생활은 아니었지만 바다의 경치가 이를 보상해 주었죠. 다음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저는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연구원들이 자기소개를 했고 저는 모든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정수의 박사는 오염과 표백으로 훼손된 인근 산호초를 복원하는 연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발표에서 산호초를 되살리고자 하는 그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설명 중 가장 불안했던 부분은 다이빙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허가를 받기 전에 연습 수조에서 장비와 기술을 시연해야 했기 때문이죠. 고향에서는 이런 일이 당연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고 영어로 된 지침이 어눌해서 많이 저는 더듬거렸어요. 차분하게 각 단계를 기억하기 위해 정말 집중해야 했죠. 결국 시험은 통과했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긴 하루의 여행과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저는 잠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슈트를 입고 한국 바다에서 실제 다이빙을 하러 나섰습니다. 열대바다에 몸을 담갔을 때는 정말 놀라운 기분이었어요. 머리 위로 햇살이 파도 사이로 반짝이며 제 거품이 수면 위로 올라가고 있었죠. 몇 미터 내려가자마자
저는 이 산호초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다양한 생명체들로 가득했거든요. 줄무늬 물고기들이 지나갔고 성게 말미잘 산호 카펫이 그 아래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제가 가까이 헤엄치면 흰 동가리떼가 아내놈에서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뿔처럼 생긴 산호들이 서로 겹겹이 쌓여있는 산호초 구조 자체도 놀라웠죠.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저는 제주도 곳곳에서 다이빙을 했습니다. 각각의 장소가 이전보다 더 장관처럼 보였어요. 희귀한 갑각류가 바위에 달라붙어 있는 수중 속을 헤엄쳐 다녔어요. 더 깊은 바다에서는 마치 떠다니는 파이프 기관처럼 보이는 검은 산호 위를 유영하기도 했죠. 그리고 해안 근처에서는 파도에 흔들리는 해초와 다시마로 이루어진 수중 정글을 탐험했어요. 이 모든 다이빙은 최고의 교육처럼 느껴졌어요. 해양 생물학자들로부터 제주 주변의 수중 지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죠. 또 과학자들은 저에게 실질적인 연구 기술도 가르쳐 주었어요. 기구를 이용해 어류 조사를 하고 산도와 수온을 측정했어요. 연구실에서는 바다 거북에 꼬리표를 붙이고 산호에서 조직 샘플을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하는 일도 도왔죠. 이 모든 기술들이 저를 더 나은 환경, 보호주의자로 만들어줄 거라는 생각에 너무 즐거웠어요. 다이빙을 하지 않을 때는 저는 연구소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저녁에는 고기와 채소로 속을 채운 전통전을 만들어 먹었어요. 저녁에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제주도 바와 레스토랑에 데려갔어요. 매콤한 국물에 삶은 문어와 해산물이 들어간 해물지마 칼칼한 매운탕 같은 새로운 요리를 먹어볼 수 있었죠. 저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하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두에게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주말은 섬을 탐험할 수 있는 자유시간이었어요. 저는 산에 올라 계곡에서 풀을 뜯는 야생마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또 해변과 절벽을 따라 몇 마일을 걸으며 해안 경치를 감상하기도 했죠. 그리고 제주시의 시장과 카페를 돌아다니며 맛보기도 했어요. 물론 감귤 와인부터 오메기 떡까지 와우 새로운 기념품들도 많이 살 수 있었죠. 마지막 주말에는 연구소 팀과 함께 보트를 타고 작은 섬으로 피크닉을 갔어요. 저희는 스노클링을 하며 햇살을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매콤한 돼지갈비와 채소를 구워 먹었죠. 식사 후 야외에 앉아 소주를 마시며 완벽한 만족감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완벽한 낭만과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20대 초반이 된 기분이었다고나 할까요? 하하 새로운 친구들과 석양을 바라보며 이 마법 같은 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랄 정도였죠. 하지만 그 다음 주 저는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마지막 다이빙에서 저는 산호 조각을 산호초에 이식하는 작업을 도와야 했죠. 각 조각을 조심스럽게 세척하는 일은 정말 보람찼어요. 저는 제가 진짜 오래 지속되는 무언가를 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작은 산호들은 정수의 박사팀의 보살핌 덕분에 번성하는 서식지로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일정이 끝나고 연구소의 모든 사람들과 작별을 고하는 것은 씁쓸했어요. 저희는 함께 열심히 일했고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들의 연구를 돕기 위해 태평양 보존 프로젝트에서 얻은 데이터로 만든 보고서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 곧 런던으로 저를 방문하겠다고 맹세했어요. 마지막으로 선착장을 내려오면서 저는 제 마음의 한 조각이 제주에 남아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 여행은 제가 기억하는 그 어떤 여행 경험보다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어요. 문화 충격도 심했고 어색한 실수도 많이 했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불편한 순간들이 저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주었어요. 세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죠. 그리고 인내심, 개방성, 겸손을 연습하게 해주었습니다. 해양생물부터 사람들까지 한국의 해양세계는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제가 배운 모든 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연구자이자 환경보호 운동가가 되고 싶어요. 이것은 한국의 모든 것에 대한 저희 교육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언젠가 이 마법 같은 곳에서 더 많은 모험을 하기 위해 저는 꼭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놀라운 몇 주를 보낸 후 서울로 돌아왔을 때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기 전에 서울을 더 둘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먼저 푹신한 침대와 따뜻한 샤워가 필요했습니다. 연구소의 허름한 숙소는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갈망하게 만들었거든요. 다행히도 제가 서울에서 예약한 호텔은
온라인에서 봤을 때 정말 멋져 보였어요.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통창 옥상 수영장, 넓은 스위트룸 등 몇 주 동안 트윈 2층 침대에서 잠만 자던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호텔이었죠. 가격 때문에 숨이 막혔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좀 했습니다. 깔끔한 대리석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여행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다이빙 장비와 세탁물이 가득 담긴 더플백이 우스꽝스러워 보일 정도였죠. 리셉션 직원이 완벽한 영어로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며 40층에 있는 제 방으로 저를 안내해 주었어요. 숙소 내부는 정말 고급 아파트처럼 놀라웠어요. 저는 행복한 춤을 추며 샌들을 벗고 욕실 욕조를 확인하러 달려갔어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욕조에서 오랫동안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나니 천국에 온 것 같았어요. 저녁으로 룸서비스를 주문하고 가운을 입고 웅크린 채 대형 TV의 채널을 돌렸어요. 이렇게 편안하고 호사스러운 기분을 느낀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를 않네요. 거위털 베개가 있는 킹사이즈 침대는 저를 편안하게 감싸주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마무리하는 완벽한 방법이었어요. 확실히 사람은 즐길 때는 즐겨야 한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완벽하게 행복한 상태에 빠져 잠이 들었죠. 물론 새벽 4시에 심하게 아파서 깨어나기 전까지는요. 저는 잠에서 깬 이후 4시간 동안 심한 복통으로 침대와 화장실을 오가며 비참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이 되자 이마에 열이 치솟았고 탈수 증세가 심각했죠. 와, 정말 이렇게 아프고 힘들었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의학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언어도 통하지 않고 혼자서 외국 병원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죠. 만약 어디가 아픈지 알아내지 못하면 어쩌죠? 비용이 비싸면 어쩌죠? 그냥 공항까지 끌고 가서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하지만 경련 때문에 고통이 배가 되고 말았어요. 저는 뭔가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고 호텔 직원에게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어요. 일어나거나 물을 마시려고 할 때 어지러움이 너무 심했어요. 맞아요.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게 낫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곧 문을 두드리며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요. 제복을 입은 친절한 두 남자가 들것과 의료 가방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저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려고 애썼지만 서로의 말을 알아듣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제 바이탈을 측정하고 놀란 표정으로 들것을 가리키며 손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원 걷기에는 너무 힘이 없었기에 들려갔죠. 구급차를 타고 서울 시내를 달리는 것은 정말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동네 풍경이 고열로 인해 흐릿하게 보였어요. 저는 의식을 유지하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저를 검사실로 데려가 링게를 연결해 주었어요.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도 간호사들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세심하게 환자를 돌보는지에 대해 놀랐습니다. 그들의 침착한 능력 덕분에 제 불안감이 조금은 가라앉고 있었죠. 당직 의사는 제한된 영어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최선을 다해 설명해 주었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들은 먼저 심한 탈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수액과 메스꺼움에 대한 약물을 투여했으며 오염된 음식이나 물로 인한 감염이나 기생충 등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더 많은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의사의 차가운 손길과 차분한 어조는 제가 끔찍한 경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공포를 진정시켜 주었어요. 그 후 몇 시간 동안 간호사가 와서 바이탈을 확인하고 수액을 놔주러 오는 동안 저는 불안한 잠에 빠졌다가 깨기를 반복했어요. 어느 순간 의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검사 결과 서양인에게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위험한 박테리아가 저에게서 발견되었다고 말했죠. 낯설게 들리긴 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박테리아가 제거될 때까지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너무 기진맥진하고 메스꺼워서 다시 기절하기 전에 간신히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얼마 후 정신을 차렸을 때 병원이 저를 개인 병실로 옮겼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욕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창백하고 땀에 흠뻑 젖어 헝클어진 머리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보였어요. 화려한 호텔에서의 휴가를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나약한 저는 그저 그 상황에 체념했습니다. 의료진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그 과정을 믿어야만 했죠.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와 밝은 인사를 건네자
저도 미소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녀의 따뜻한 태도에 이 낯선 곳에서도 제가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훌륭한 병원 직원들의 간호를 받으며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약물치료, 수액 건강검진, 죽과 같은 부드러운 식사로 하루 일과를 보냈죠. 제가 다시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간호사는 함께 기뻐해 주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미역국, 마치 보약 같은 고소한 국물이었죠. 의사들은 감염이 줄어들고 간 수치가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줄 정도로 영어를 구사해 주었어요. 휴식과 금주라는 의사들의 엄중한 경고도 분명하게 전달되었죠. 간호사들은 항상 침착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검사 결과는 더 이상 저를 당황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비록 언어가 통하지는 않았지만 숙련된 간호사들의 손길을 안심할 수 있었거든요. 또한 보다 따뜻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리치료사는 매일 저와 함께 복도를 걸으며 제가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제가 어지러울 때는 제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든든하게 받쳐주었죠. 다른 때는 제가 거의 기절할 때까지 어깨와 팔을 마사지해주기도 했어요. 간단한 손길에도 그런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저의 유일한 동반자는 책과 한국 대중가요를 틀어주는 작은 라디오뿐이었어요. 지루함이 극에 달했을 때 저는 복도를 돌아다니며 다른 환자들에게 손을 흔들기도 했어요. 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그런 친근한 교류가 제 기분을 좋게 해주었죠. 저는 소박한 인간관계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마침내 한 달처럼 느껴졌던 일주일이 지나고 퇴원해도 좋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마지막 혈액 검사와 간 스캔 결과도 정상으로 나왔죠. 식욕도 돌아와서 새끼를 든든하게 먹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날 음식과 술을 피하면서 천천히 회복해야 했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어요. 미닫이 문을 열고 나오면서 저는 스테이션 뒤에 모여있는 간호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수분 보충부터 죽 먹이기 외로울 때 제 손을 잡아주는 것까지 성심성의껏 돌봐준 간호사들에게 정말 많은 빚을 졌어요. 이런 따뜻하고 숙련된 의료진이 없었다면 제 생명을 위협하는 투병 생활은 매우 다르게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전문성, 효율성, 따뜻함은 저를 놀라게 했고 영원히 한국에 감사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새로운 감사를 느끼며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더 많은 모험을 놓칠 뻔했으니까요. 다시 진짜 옷을 입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북적이는 로비로 내려가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호텔은 일주일 동안에 저희 실종에 놀라지 않은 듯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는 의사의 회복 지시에 따라 호화로운 숙박을 며칠 더 연장하는데 기꺼이 동의했죠. 방으로 올라가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시원하고 깨끗한 침대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저는 안도감에 휩싸였습니다. 드디어 모든 스트레스와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멍은 들었지만 살아있었어요. 곧 저는 다시 국수 한 그릇을 먹고 붐비는 시장을 거닐고 서울타워에서 해넘이를 보며 건배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제 마음은 감사함으로 넘쳐났습니다. 이제 막 알기 시작한 이 매력적인 나라에서 더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달콤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 저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이 나라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